돈과 나처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생숙받은 여름 별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식민지풍의 대저택과 세습지에 대해 으스스하며 낭만적인 멋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집이었다고. 하지만 혹독한 운명을 요구하는 곳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저택 주변에는 기이한 것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싸게 집을 내놓았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게다가 왜 그리도 오랫동안 집이 비어 있었을까? 물론 존은 나를 비웃지만 그 역시 남자의 방식으로 예상은 하고 있을 것이다. 존은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신념이나 미신적인 강한 공포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며 형체가 없는 것을 보고 듣거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대놓고 비아냥거린다. 존은 의사이며 어쩌면 그가 의사라는 사실이 내가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가 믿지 않았다는 건 모두 알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지위가 높은 의사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 그의 아내가 일시적인 신경쇠약, 경미한 히스테리성 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장담한다면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내 오빠 역시 지위가 높은 의사이며 그도 남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인산염 혹은 아인산염 강장제를 먹으면서 여행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있다.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일은 절대 금물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취미에 맞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편이 내게 더 이롭다고 믿고 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어찌됐든 잠시 글을 썼을 뿐인데 몹시 지쳐버렸다. 그래서 무안하기도 하고 이를 반대하는 그들의 의견에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다. 나는 가끔씩 지금보다 반대를 덜 받는 대신 좀 더 사회적인 상태에서 자극을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지만 존이 내가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럴 때마다 늘 기분이 언짢아진다고 실토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그만두고 그 저택에 대해 말하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마을에서 5km쯤 떨어져 있고 도로에서 멀리 뒤쪽에 서 있는 외딴 집이었다. 울타리와 성벽, 잠긴 문, 정원사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수히 많은 작은 별채들. 그곳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영국의 저택들을 떠올리게 했다. 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넓고 그늘이 졌으며 상자 모양으로 경계를 두른 숱한 오솔길. 기다란 포도 덩굴로 뒤덮인 정자와 그 아래 놓인 의자들. 나는 그런 정원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온실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모두 망가진 상태다. 법적인 문제 같은 것, 이를테면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쨌든 그곳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다. 그 집이
유령을 믿는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두렵지만 상관없다. 그 집에는 뭔가 기이한 것이 있으며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달빛이 밝은 어느 날 밤, 나는 존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는 바람결 때문이라며 창문을 닫을 뿐이었다. 이따금씩 존에게 까닭 모를 분노가 치밀곤 한다. 내가 이토록 예민해진 적은 처음이다. 신경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존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적절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 몹시 피곤한 일이다. 나는 우리 방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베란다로 통하고 사방에 창문이 있으며 아주 고풍스러운 사라사 커튼이 걸려있는 아래층 방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존이 그런 얘기를 들어줄 리 없다. 그는 굳이 다른 방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창문이 하나만 있는 데다 2인용 침실도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다정다감하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내게는 하루 매 시간마다 정해진 처방이 있다. 그가 모든 수고를 덜어주지만 나는 비열하게도 그래봤자 더 이상 소용없다며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 방을 선택한 것이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란다. 운동은 체력에 맞게 하면 돼, 여보. 그는 말했다. 음식은 식욕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 그러나 공기는 언제고 마음껏 마실 수 있어. 그래서 2층에 육아실을 차렸다. 그 방은 넓고 통풍이 잘 되며 바닥 전체가 깔끔했고 사방으로 창이 있어서 햇볕이 잘 들었다. 그러나 그 방을 보고 처음에는 육아실, 다음에는 놀이방, 그 다음에는 체육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창문들이 모두 아이들 방처럼 창살로 막혀 있었고 벽마다 종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으니까. 시멘트칠과 벽지는 남학교에서 사용하던 것 같았다. 침대 머리맡 주변, 내 팔이 닿는 곳까지 벽지는 군데군데 커다랗게 벗겨져 있었고 반대편 아래쪽에도 벗겨진 곳이 있었다. 줄줄이 펼쳐진 찬란한 무늬 중에는 온갖 예술적인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었다. 벽지의 무늬는 눈이 어지러울 만큼 단조롭고 지루했으며 계속 살펴보면 동요를 느낄 정도로 또렷했다. 절뚝거리는 불확실한 곡선을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곡선들이 갑자기 자멸해 버리는데 매우 급격한 각도로 꺾여져 완벽한 대조를 통해 스스로를 파괴해 버린다. 혐오감을 자아내는 색은 구역질이 날 정도다. 검게 그을린 지저분한 누런색. 천천히 방향이 바뀌는 햇빛에 의해 기이하게 색이 바랜다. 몇 군데 단조로우면서도 야릇한 오렌지색이 있는가 하면 역겨운 황록색 색조가 엿보이기도 한다. 아이들이 그 색을 싫어했음이 분명하다. 이 방에서 오래 살아야 한다면 나도 그런 색이 싫어질 테니까. 돈이 왔다. 그만 써야겠다. 내가 단어 하나라도 쓸라치면 그는 몹시 싫어한다.
이곳에 온 지 2주일이 되었고 첫날 이후 예전처럼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지금 지겨운 2층 육아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체력만 뒷받침된다면 마음껏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조는 지금 외출 중이며 심각한 환자가 있을 때는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기도 한다. 나는 심각하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신경증이 끔찍히도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조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한다. 그가 아는 건 내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는 만족스러워한다. 내 고통은 물론 오로지 신경증 때문이다. 어쨌든 내가 할 일을 못할 만큼 짓누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존에게 도움을 주거나 진정한 휴식과 위안이 되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벌써 짐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질없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몸치장을 하고 손님을 맞고 물건을 주문하는 일 말이다. 메리가 아이와 잘 놀아줘서 다행이다. 아이는 너무도 사랑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초조하다. 아마 저는 그의 인생에서 초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이 벽지에 대해 말하면 그는 지나치게 나를 비웃는다. 처음에 그는 방의 벽지를 새로 하려다가 나중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내게 나을 거라고, 그런 환상에 굴복하는 것만큼 신경증 환자에게 나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벽지를 바꾼 다음에는 육중한 침대가 그 차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창살친 창문, 그 다음에는 계단 입구 등이 이어질 거라고 말이다. 이곳이 당신한테 좋은 거 알잖아. 그가 말했다. 진심이야, 여보. 단지 석 달 빌리는 집이라서 고치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럼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나는 말했다. 거기에도 좋은 방이 있잖아요. 그가 두 팔로 나를 안는 바람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원한다면 아래층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다음 대상이 침대, 창문 따위가 될 거라는 그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그 방은 누구나 원할 정도로 공기가 잘 통하고 아늑했다. 시시한 변덕 때문에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저 끔찍한 벽지만 빼면 정말이지 이 커다란 방이 점점 마음에 든다. 창문 하나를 통해 정원과 심이롭게 짙은 그늘을 들이운 정자, 요란하고 예스러운 꽃, 풀숲, 비틀어진 나무들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창문 너머로는 이곳 영지에 속한 작은 개인 부두와 만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다. 아름답게 그늘진 오솔길 하나가 집에서 저쪽 아래로 줄다름친다. 사람들이 그 무수한 길과 정자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조는 그런 환상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주의를 주었다. 그는 나처럼 신경이 약한 사람들은 상상력과 이야기를 꾸며내는 습관 때문에 온갖 자극적인 환상에 이끌림으로 의지와 분별력을 동원해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노력한다. 잠시라도 제대로 글을 쓸 수만 있다면 짓누는 생각을 덜어내고 안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하곤 한다. 그러나
글을 쓰려고 할 때면 나는 이미 너무도 지쳐 있다. 작품을 놓고 조언을 구하고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존은 사촌 헨리와 줄리아를 이곳에 초대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처럼 자극적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베개 속에 폭약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어서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벽지는 내게 얼마나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지점이 되면 무늬가 부러진 목처럼 축 늘어지고 볼록한 두 개의 눈동자가 누군가를 거꾸로 노려보는 모습이 되풀이 된다. 나는 그 뻔뻔함과 끝없음에 몹시 화가 난다. 위로 아래로 양옆으로 무늬는 기어다니고 깜빡이지 않는 저 우스꽝스러운 눈동자들이 곳곳에 있다. 눈동자의 폭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선을 따라 눈동자들이 위아래로만 향해 있고 서로 높이가 다르다. 전에는 생명이 없는 것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그들이 표정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나는 아이처럼 누워 눈을 뜨고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과 공포를 텅 빈 벽과 평범한 가구에서 맛보고 있다. 커다랗고 낡은 장롱 송잡이가 얼마나 친근하게 윙크를 하는지를, 언제나 절친한 친구인 양 의자 하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다른 물건들이 너무도 사나워 보일 때면 나는 그 의자로 뛰어들고 그럴 때마다 안전하다고 느끼곤 한다. 이 방에 있는 가구는 모두 아래층에서 가져와야 했으므로 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 아마 육아실 용품 따위를 끄집어낸 다음에는 놀이방으로 사용했을 것인데 당연한 일이지 않는가. 아이들이 이처럼 파괴를 일삼는 경우를 일찍이 보지 못했다. 전에 말했듯이 벽지는 곳곳이 찢겨져 있는데 어린 형제가 아니라 사륙자가 한 짓에 가까울 정도다. 그들은 증오심뿐 아니라 인내심도 대단했던 게 분명하다. 그리고 바닥은 긁히고 파이고 쪼개져 있으며 회반죽 자체도 여기저기 파여 있어서 이 방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크고 육중한 침대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벽지를 제외하면. 올케가 왔나 보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마음 씀씀이가 섬세한 여자인지. 내가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그녀는 완벽하고 활달한 가정주부로서 더 나은 직업은 꿈도 꾸지 않는다. 맹세하건대 글쓰기가 나를 병들게 한다고 그녀는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녀가 나가면 다시 글을 쓸 수 있고 창문 너머 멀리까지 사라지는 그녀를 지켜볼 수 있다. 아름답게 그늘지고 구불구불한 도로. 그 도로가 보이는 창문이 있고 그 너머로 바로 마을이 보인다. 느릅나무와 벨벳처럼 부드러운 초원이 펼쳐져 있는 역시 아름다운 마을이다. 벽지 중에는 가지를 친 것처럼 은영이 다르고 유독 꺼림직한 무늬가 있지만 환한 빛이 아니면 또렷하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무늬가 흐릿하지 않고 햇살이 적당히 비추는 벽면 곳곳에서 나는 기이하고 도발적이며 어느 형체의 사라진 부분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시시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앞쪽 무늬 뒤에서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것 같다. 올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7월 4일이 끝났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나는 지쳐버렸다. 조는 내가 몇 사람 정도는 만나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넬리, 아이들을 불러와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다. 물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제 제니가 모든 걸 알아서 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피곤하다. 조는 내가 빨리 건강을 찾지 못한다면 가을에 위어 미첼에게 보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에게 가고 싶지 않다. 그에게 치료를 받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녀가 말하길 그도 존이나 내 오빠와 마찬가지이고 조금도 다르지 않더란다. 게다가 그렇게 멀리 가는 건 고역이다.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점점 안달이 나고 불만이 쌓인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질없이 울고 있다. 물론 존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울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오랜 시간 혼자 있다. 존은 중환자 때문에 범버리 마을에 가 있고 착한 제니는 내가 원할 때마다 혼자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나는 정원에서 조금 걷거나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기도 하고 장미꽃 아래 앉아 있기도 하다가 결국은 방으로 와 오랫동안 누워 있는다. 벽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이지 이 방이 점점 마음에 든다. 어쩌면 벽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벽지는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여기 꿈쩍도 않는 침대에 누워 1시간가량 무늬를 쫓고 있다. 체육관처럼 훌륭하다고 말해도 좋다. 말하자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무늬를 따라간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늬를 쫓아갈 뿐이라고 나는 1000번을 되낸다. 디자인의 원칙에 대해서 거의 모르지만 이 무늬는 방사 혹은 창렬, 반복 혹은 대칭 아니면 내가 들어본 어떤 원칙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물론 폭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없다. 각각의 폭을 따로 들여다보면 살찐 곡선과 장식 곡선, 별개의 둔탁한 세로줄이 어기적거리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무렇게나 기어다니는 윤곽선들은 다급히 쫓기어 몸부림치는 해초처럼 아주 위태로운 시각적 공포의 파동 속으로 줄다름친다. 적어도 모든 것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내리라 지쳐버린다. 문희는 수평의 폭을 이용해 장식띠를 삼았고 그 때문에 놀라우리만큼 혼란이 더해진다. 방 한쪽 끝에 벽지가 거의 그대로인 부분, 거기서 교차 광선이 희미해지고 저무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비출 때면 결국 눈부신 환상에 도달한다. 끝없는 기괴함이 하나의 평범한 중심을 돌며 형체를 이루는 듯이 보이다가 느닷없이 혼란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가느냐 나는 피곤하다. 늦잠이라도 자야겠다.